I wanna be a billionaire so fucking bad. Buy all of the things I never had. I wanna be on the cover of Forbes magazine, smiling next to Oprah and the Queen. Oh, every time I close my eyes, I see my name in shiny lights. Yeah, a different city every night. 이 박사와 이 작가의 이제 22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The world better prepare for when I'm a billionaire. Yeah, I would have a show like Oprah. I would be the host of Everyday Christmas. Give Travis your wish list. I'd probably pull an Angelina and Brad Pitt. 안녕하세요. EJ 비공식 중고차 딜러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조광래입니다.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차량 판매 시 소정의 금액을 EJ의 친일 청산을 위한 군자금으로 기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224회에 이어서 225회를 바로 업로드 해드렸는데 일단 우리가 약속을 어긴 거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로 나오신 분 아무도 부르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네, 선배님 죄송해요. 저는 힘이 없어요. 추미애 후보를 제가 불렀는데 사실은 이번 선거 그냥 추미애 후보가 압승할 줄 알았는데 지금 어찌 판세가 좀 어때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약간 말투가 압승할 줄 알았는데 역시 압승하실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아니야. 네, 일단 추미애 후보 나오셨으니까 우리 EJ 팬들한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당대회를 삼복대위에 치러내느라고 땀을 흘리고 다니고 있지만 정권 교체의 디딤돌 정당 만들겠다. 그런 단단한 결기와 각오로 뛰니까 뭐 날씨도 느껴지지 않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네. 자, 오늘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출죽이지 않습니까? 갔다 오셨죠? 네. 어떻습니까? 오늘 행사. 지난해보다 더 많은 주목객이 오셨어요. 또 분위기도 사실 7년 전 대통령님께서 마지막 유언 통합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지난 4.13 총선 전에 당이 흔들리다 못해 쪼개졌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쪼갠 주인공들도 다 또 오셨는데 무슨 느낌을 받고 가셨을까. 네. 그래 뭐 안철수 대표부터 시작해서 국민의당 쪽에서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고. 사진이 일부러 그렇게 찍힌 건지 모르겠는데 좀 자리 배치도 좀 고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뭘 또 고약해. 그럴 수 있지. 근데 방금 예전보다 많은 추목이 오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글쎄요. 지금 MB 정권에 의해서 박근혜 정부가 하는 일들, 특히 남북관계, 또 외교, 또 사드와 관계된 것들, 또 민주주의 후퇴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대통령님이 생각나서 많은 분들이 찾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걸 돌파해내려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서로 잘났다라고 이제 당을 흔들고 뛰쳐나가서 다시 대통령님 앞에 저는 사실 굉장히 참여하고 반성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내년 대선 전국에서 혹시 이제 뭐 당대표가 되신다면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만 국민의당 쪽에서 복당하고 싶다. 탈당해서.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에헤이. 그런 고약한 질문하고 그래. 저는 정치인들이 자기의 당선만을 목표로 해서 이 당의 흔들기를 계속하고 탈당놀이를 하고 또 그 당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배지 아닙니까? 그 책임의 순서로 치면은 그럼 당이 지지율이 낮아진다 그러면 이게 내 탓이요 내 책임입니다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뛰어내리면 세월호를 버린 먼저 구조를 받은 그런 선장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그런 정치 공학적인 그런 통합에 먼저 깃발을 들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그 떠나간 지지층을 복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뭐 당 일각에서 만약에 호남표를 얻으려면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좀 덩치를 키우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주장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호남에서의 지지는 겹치죠, 사실은. 네. 네. 그런데 호남 분들이 그렇게 누구를 배지 한 번 더 달아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따라 나선 게 아니고요. 네. 사실은 이 열패감 때문이에요. 너 그렇게 해갖고 안 돼. 우리 혼 좀 낼 거야. 그 속에서 반사이익을 국민의당이 가져간 거죠. 네. 근데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겁니다. 계속 이 상태로 정권 교체를 회방 놓고 죄를 뿌리고 어떤 경우에는 연정 얘기하면서 뭐 새누리당에도 장차관 몇 자리 주면 가세 할 것처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파의 이익에 호남을 이용한다 그러면 호남은 오히려 가차없이 매를 들 겁니다. 그래서 이 호남에 대한 호남 정신, 호남 가치 이런 것을 누가 잘 실천하느냐, 정권 교체 누가 해낼 수 있느냐, 누가 먼저 자기를 내려놓고 헌신하고 통합에 나서느냐 그걸 볼 건데요. 그렇게 하면 호남 민심이 돌아온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총선에서는 더민주가 호남에 어떻게 보면 버림을 받았으니까. 네. 버림을 받은 후에는 정말 낮은 자세로 잘못을 알고 반성하고 다시 열심히 뛰고 하면 돌아오는 것이죠. 이 호남은 어머니 같은 마음이죠. 네. 네. 당대표 출마 선언을 호남에서 하셨어요. 네. 그것도 그런 이유인가요? 호남은 이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였어요. 항상 그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또 이 민주당의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심장부에 가서 늘 위태로울 때 지켜준 곳에 가서 어떤 맹서, 대단한 결기 이런 걸 먼저 밝혀야 되는 거죠. 근데 일부 쪽 주장은 문재인 대표도 영남, 그 전에 뭐 안철수 대표도 영남이었고, 네.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박원순 시장도 영남, 네. 뭐 이재명 시장도 영남, 네. 당 대표 추미애도 영남. 이거 다 영남이 해먹는 거 아니야? 이런. 이 작가 요즘 미시는군요. 예? 왜? 남도 영남이야, 씨. 아무리 당내 선거이지만 그 정치에 남긴 선연한 발자취가 있는 거거든요. 저를 어느 특정 지역에 가두려고 하면 가둘 수가 없죠. 네, 저는 오히려 호남이 가지고 있는 지역 차별 오래된 또 그 지역주의의 벽 이런 것에서 오는 그 소외감의 그 절박함 이런 걸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영남이 가지고 있는 호남에 대한 지독한 편견을 깨기 위해서 추다르크 별명을 얻을 정도로 정말 97년 대선에 열심히 했던 것이고요. 본인이 또 직접 또 추다르크 별명 우리가 해주면 좋은데 본인이 직접 그렇게 아니 이제 이거 잘 안 하잖아. 약간 모른 듯이 꽈서 질문을 던지시니까 아 이분이 나를 잘 모르구나. 아, 진술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네. 추다르크 별명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실 있는 수 것 있죠. 같아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으니까. 네. 딱 처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7주기를 얘기하면서 시작했으니까 관련돼서 본격적 방송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DJ와 굉장히 좀 친밀한 관계였고 특별한 관계였잖아요. 그러니까 대구 출신의 판사, 그것도 여성 판사를 전개로 끌어들이는 사람이 DJ 아니겠습니까? 네. 처음에 DJ 같이 하자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뭐 저 그 전에 뭐 친하게 지내고 알고 지내고 이런 사이는 아니었잖아요. 전혀 아니고. 그렇죠. 예. 네, 전혀 아니고. 사실은 제가 DJ를 만나자고 했어요. 먼저. 오. 네. 생각이 왜냐하면- 있으셨던 건가요? 그럼?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그때 막 이제 영국에서 돌아오셔가지고 새정치국민회의 창당을 준비할 때예요. 엄청 욕 얻어먹을 때죠. 네, 굉장히. 예. 근데 그게 호남 분들이 더 많이 욕했어요. 지지자분들이. 왜냐하면 안 한다고 해놓고 왜 하느냐에 네네. 대한 그렇죠. 방어 논리가 없었던 그렇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대로는 이 나라 꼴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정치를 직접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지키는 공간에서의 사법 정의라는 건 지극히 한정된 곳인 네, 거고, 이 정치판 자체가 안 바뀌면은 누군가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꿀 분이 그냥 이 숫자가 모자라가지고 대선에서 지고 절절한 마음으로 영국을 가셨는데 이대로 안 되겠다 돌아오셨는데 그걸 계속 맹목적 비난 같았어요. 그거는 저는 자유스럽잖아요. 오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욕하는 분들한테 오히려 적극 방어를 했어요. 왜 욕하십니까? 그럼 누가 적임자인데요? 누가 해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모셨던 부장판사님이 이제 여기 국민회의, 그때 새정치국민회의였어요. 거기 발기인이 되셔서 이제 저를 추천하셨던 것 같아요. 제 의사 물어보지 않고. 네. 근데 이제 먼저 추천을 해놓고서 소문을 다 내시고 이제 저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역제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만나보자고요. 이렇게. 네. 근데 그 부장판사 선배님께서는 그동안 쭉 추미애라는 사람을 지켜보면서 여권보다 야권 성향이 맞다라고 판단하니까 추천한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으니까 제가. 네. 왜냐하면 이분이 저의 운전수였어요. 어떤 의미예요? 지금 말씀하신 선배님이 저의 운전기사였어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 그 설명을 좀 들으면 아마 청취자분들도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인천지방법원에 근무를 하는데 서초동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2시간이 걸렸어요. 그 당시에. 카풀했구만, 카풀. 네, 카풀. 저는 운전을 못하니 그분이 계속 운전을 하시고 저는 편하게 동성을 하고 가는데 하긴 그 2시간을 계속 제가 어제 했던 영장 기각 또 지난주에 법원장이 불러서 저를 혼냈던 일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이랬습니다 하는 그런 약간 무용담 섞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한 그 시국 비판 공간이 된 거예요. 은밀한.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하면 영장 기각하는 건 이제 대학생들 검찰이 부당하게 무슨 불온서적 읽었다고 영장청구한 기각시키는 거고 그 위에 올라가서 영국 얻어먹었던 거는 김대중 이런 얘기 했다면서요? 그때 인천지법 있을 때는 이제 3당 야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천역 광장, 부평역 광장 이런 광장마다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3당 합당 야합을 규탄하는 그런 시위를 했던 거죠. 근데 저는 그 3당 야합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거든. 그 규탄하는 거 너무 당연한 권리예요. 저 인간은 식음을 좀 대세요. 분출하는 그런 정의감, 올바른 목소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광장에서 외치지도 못하면. 광장에서 외쳤다고 잡혀오는 게 한심한 거지. 그래서 저는 보지도 않고 그냥 다 기각하고 또 잡혀오면 그래. 반성문 썼다 치고 가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적결 처분 넘어온 학생들 그냥 제가 반성문 썼다 치고 보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 다음 날 법원장이 불러서 너는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니 이렇게 혼을 내는데 저는 그게 더 이상하던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위로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는 그렇게 하면 찍히는 때니까 고립된단 말이죠. 저도 이걸 얘기를 해야지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심정으로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침 이 차 안이라는 카풀의 이 공간 안이 은밀한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가 힐링이 많이 됐어요. 이 부장님 운전 기사 때문에. 그 부장님은 무슨 죄입니까? 아침마다. 그리고 이게 아침마다 이게 놀랬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위계 질서가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법조계가. 근데 선배를 운전을 시키면서 그래서 이제 본인이 운전 면허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즐겁게 얘기해드리면 이분은 이제 한쪽으로 이제 운전대 잡으면서 무릎을 탁탁 치면서 그래 잘했어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해주셨던 거죠. 이제 그분이 이제 여기 발기인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저를 추천을 했는데 거의
추천이 아니고 강추 정도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역제안을 했습니다. 만나게 해달라. 만나게 해달라. 대단했죠? 네,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저는 그 거절당할 줄 알았어요. 감히 뭔. 그렇죠. 정시 DJ 보고 뭐 보이지도 않는 판사 나무랭이가. 저 누구요? 뭘 소리야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갔었어요. 갔더니 첫 인상이 너무 노인이세요. 네네. 너무 노인. 그래서 약간 내가 잘못 생각했다. 원래 생각하고 했던 DJ 이미지와 약간 거리가 있는. 너무 다른. 네, 뭐 70대 후반이었는데 그러면 뭐. 그러니까 지팡이 짚으시고 의자를 앉혀드려야 되고. 네네네. 네. 힘이 기운이 우선 없으셔가지고. 그래서 절단났다. 저분이 내가 인생을 바꾸는 건데 그렇게 씩씩하게 하실 수 있겠나. 이 험하고 험한 네네네. 이 판에 더군다나 아까까지 지지자는 그렇게 욕을 반대하고. 했는데요. 네. 그랬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자본이 굉장히 한 3시간 가까이 지나온 정치 인생을 말씀을 하셨어요. 첫 만남에 차분하게 3시간을 얘기 듣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원래 정말 앉으면 3시간이야. 한 사람 작업하기 위해서 3시간 그렇게 공들여서 연애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연애라고 얘기하니까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3시간 동안 네. 식사하시면서 식사를 술은 하면서 없었고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아니 술 없이 식사만. 네. 하긴 뭐 DJ 워낙 대식가니까. 정말 대식가. 네, 음식 좋아하시죠. 예. 네. 아니, 그 두 가지에 놀랐다니까요. 그러니까 3시간을 한 사람을 작업하기 위해서 진득하게 설명하시는 게 제가 들었던 이미지하고 너무 달랐어요. 그리고 식욕이 왕성한 것도 놀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강하시다는 거고 또 당신의 이 정치 신념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이해해주면 이분이 힘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절로 제가 그 3시간 듣고 난 뒤에 꼭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우러나게 됐어요. 그럼 처음에 만났을 때 느꼈던 우려나 이런 것들은 네. 많이 상쇄가 되고 사라지고 막 이렇게 됐겠네요. 그 자리에서 싹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좀 진짜 리더들은 그런 아우라가 있나 봐. 네. 사람을 바로 포섭하는 그렇죠. 아우라 같은 게 탁 느껴지는. 그게 좋게 가면은 이제 민족의 리더고 그런 나쁘게 되면 사자가 되고 그러면 그런 거지. 목사 되고 이런 거지. 그렇죠. 목사가 왜 나와 또. 김대중 전 대통령 얘기하니까 네 얼굴에 화색이 핀다. 아니 뭐 오늘 철쭉이고 하니까 그래서 뭐 또 이날에 또 추미애 의원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 그래요. 그러면 본격적 방송 들어가기 전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대표 후보도 안 부른다고 했습니다만 불렀던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헷갈린다. 누구를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알려줘라. 이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 네.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소위 말하는 친노라고 불리던 그런 분들입니다. 또 저번에 권리당원으로 온라인 당원으로 한 10만 명 들어오신 분들 그분들이 뭐 이종걸 후보는 아닌 것 같고 김상곤 후보, 추미애 후보 두 분 다 그 친노 같은데 우리는 누굴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추미애 후보는 과거에 탄핵을 했던 분 아니냐. 그래서 모르겠다라고 그래서 니들이 알려줘라 이런 게 너무 많았어. 왜 우리한테 물어봐? 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한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인데 자 시작하기 전에 돌직구 하나 날리고 합시다. 뭐 인터뷰하는데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뭐 탄핵에 대해서는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하셨고 사과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지자들한테 뭐 우리 EJ 지지자 정치자들도 거의 뭐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한마디 해주고 넘어갑시다. 네. 그 어제 백무현 화백 상가에 갔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한 달 전에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오늘 굉장히 격려를 해주시고 또 씩씩하셨어요. 목소리에서는 전혀 뭐 병색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전화 통화하셨군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제 저도 놀라서 이제 상가에 조문을 하러 갔었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타기 직전에 어떤 분이 막 쫓아와서 반갑게 이제 악수도 다 하시고 돌아서다가 또 저를 이렇게 다시 보시더라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고. 네. 그래서 뭐 저는 전혀 무슨 한 가지 물어보겠다 예상을 못하고 탄핵에 대한 사과 진짜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말씀하신 노무현을 사랑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계속 저한테 왜 노무현하고 그토록 한 팀플레이를 하면서 가까웠는데 관계가 좋았으면서 그게 참 궁금하시구나 여전히. 그렇죠. 네. 또 상처가 많이 됐으니까. 네. 또 뭐 아니 한나라당이야 그렇다 치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냥 이렇게 좀 울컥하면서 이렇게 목에 이렇게 뭐가 올라오는 거죠. 네. 이렇게 말이 선뜻 나오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도 물어보시니까 오늘 또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내 반쪽이 무너졌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큰 과오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라고 말로 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몇 번을 사과해도 모자람이 없다. 근데 뭐 그때 당시 이야기는 뭐 사실 뭐 다른 팟캐스트도 들었고 아마 우리 청취자분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은 본인이 주도하지 않았고 다 알겠는데 또 뭐 대북 특검 문제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투표장에 가서 그러면은 들어가지를 말든가 그럴 수는 없었을까? 뭐 이런 또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 순간은 후회가 돼요. 내가 들어가지 말 걸.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과를 드리는 거고요. 네. 그 순간이 정말 없었더라면 싶은 순간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지난 총선 직전, 또, 분당 사태가 또 한 번 벌어졌었는데, 그 전에 이제 계속 당대표 무한 흔들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다시 소위 말하는 진보 세력들하고 손잡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어떤 안 좋았던 점 다 해결됐었던 건가요? 이번 이 당을 지키는 과정에서 뭐 그런 말씀도 있는 거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사실은 저는 사과는 하고 싶은데 말로 사과한다 하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삼보일배를 통해서 행동으로 사과하고 내가 말은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 접합점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그 사과를 담은 행동을 보이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어쨌든 삼보일배를 끝내고 그 5.18 묘역 앞에서 이 지지 세력의 분열에 대해서 너무 참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제가 그때의 총선거에서 떨어지고 이제 많이 아프고 그다음에 여기 이 땅에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되면서 대통령님 형님께 전화를 했어요. 정말 죄송하다. 근데 저는 가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고 떠났죠.
그리고 이제 석 달 뒤에 사람을 보내서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네. 뭐 무릎은 괜찮은지 대통령께서 네. 또 언제 돌아올 건지 물어주시고 그리고 어지간하면 빨리 돌아와라. 와서 같이 일을 하자.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이번에 당대표가 되시면 그 내년 대통령 그 선거를 대통령 후보 뽑고 또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는 그런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직책인데 네. 예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나갈 때 또 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나갈 때 보면 당내에서 혼연일체가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국회의원들이 네. 뭐 다 자기 선거 아니라고 도와주지도 않고 또 심지어는 뭐 대통령 후보 바꾸자 뭐 이런 소리도 하고 그런 부당한 흔들기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연일체로 이 당의 지지를 모아가지고 네. 나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거는 새누리당은 참 잘하는데 그때쯤 되면. 그러니까 왜 그걸 못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니까 지금 사실은 추미애 후보를 이제 부른 것도 추미애가 그걸 제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우리가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신을 듣고 싶어서 그래. 학원을 듣고 싶어서. 네. 2002년에 노무현 후보를 후단협이 굉장히 흔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논리가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때의 지지도가 바닥을 치니까 이 기본 민주당 지지도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회창을 이길 수 있다. 그게 이제 그때 막 축구 그 광풍이 불면서 어떤 정몽준이 튀어나왔죠. 네, 특정인을 가지고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 확실한 후보다. 그러니까 그런 논거를 가지고 이제 흔들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처음 그것을 외부에 알리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물밑에서 계속 의원들 마음을 흔들고 후담협에 그 새가 이제 막 커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1차, 2차, 3차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넘어가자 이렇게 몇 분들끼리는 얘기가 다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눈치를 보아하니 이건 해도 너무 심하다. 그래서 큰 소리를 좀 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밖에 다 기자들이 이렇게 귀동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막 일부러. 그래서 막 그 좀 언성을 막 높여가면서 그 쓸개를 빼주느냐. 우리가 국민 보고 대통령감 뽑아달라고 해놓고 사기치는 거 아니냐. 막 쓸개 뭐 사기친다 뭐 이런 말로 막 언성을 높이니까 막말이네. 네. 뭐 그랬더니 이제 이 안에서 난리가 났나 보다 이제 돼서 그때 이제 이렇게 막 그 열받으신 선배들이 사과하셔 이러면서 막 탕탕 이제 더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난리가 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 사태를. 아, 이게 후보를 바꿔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노무현 후보 지키기 동정론이 막 일어나서 그 여론상 좀 반전이 좀 됐던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잘 뽑고 뭐 다 그렇게 경선 승복하고 승복해주면 될 텐데 그거 잘할 수 있느냐? 제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는데 못할 것 같으세요? 저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얻은 표하고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가 얻은 표 득표율 뭐가 더 높았어요? 비슷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많잖아요. 그런 거 좀 공천에 반영했으면 좋겠어. 자기가 얻은 표보다 대통령 선거 때 얻은 표가 더 많은 사람한테 공천에 불화를 주겠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야. 근데 보면 국회의원들이 자기 선거는 참 열심히 하는데 대통령 선거는 뭐 잘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가 이 전당대회 몇 달을 다녀보면 그런 거였어요. 오래된 우리 당의 고문께서 원망스럽다. 자기 선거는 정말 열심히 하더니 당 선거는
팔짱 끼고 있더라. 그게 내 원로 고문으로서 답답했다. 네. 그런 분위기를 바꿔달라. 네.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네. 뭐 당대표가 저게 쉽게 바뀔 수 있나요? 그런 보신 정치라는 게 하루 이틀로 이렇게 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97년에 그런 분위기를 제가 만들었어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고 싶다. 그렇게 해서 사실 저는 판사가 그냥 다시 태어나도 판사의 길을 가고 싶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제가 인생을 바꿔서 다른 길로 왔는데 이 길에 의미가 있으려면 정권 바꿔야 된다. 정말 보따리 싸서 막 그 여관방에서 자면서 제가 지지자한테요. 제 전화번호 알려달라 그러면 그때는 잠을 몇 시간 못 자고 뛰었기 때문에 누구 전화번호를 적었는지 나중에는 집에 가면 남편이 왜 자꾸 이상한 사람한테서 전화가 걸려와? 비몽사몽으로 전화번호를 적어주니까 제 번호를 적어주질 못하고 남편 번호를 적어준 거예요. 그렇게 뛰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만드는 당대표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 일단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영업용 화물차주님들, 세금계산서와 인수증을 우체국에 가서 보내야만 하는 번거로움을 포스트럭이 해결해드립니다. 그동안 우체국 방문 얼마나 귀찮고 힘드셨습니까? 이제는 포스트럭 앱으로 편리하게 보내세요. 저희 포스트럭 어플은 화물차주님들의 세금계산서 및 인수증을 365일 실시간으로 접수받아 우편 발송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접수하실 수 있는 포스트럭 어플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네, 방금 들으신 광고는 포스트럭 앱이 뭐냐면요. 그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항상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되고 또 인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꼭 우체국을 통해서 이루어진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니, 대형 트럭을 끌고 우체국 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요. 일단 주차가 안 돼. 주차 안 되지. 낮밤으로 계속 운전해야 되지. 그 시간이 없어. 우체국이 우편 업무를 보는 시간은 9시에서 6시 사이니까. 그렇죠. 또 대기해야 되고. 그때쯤이면은 또 물류 이동하고 있을 시간이 그러니까 한참 바쁘니까. 근데 그게 늘 어렵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본인이 8년 동안 5톤 화물차로 운송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본인이 느끼신 거야. 야, 그래서 생활 이걸 밀착 경우네. 그래서 개발했다고 합니다. 포스트럭 앱.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라는데 이게 이제 일단은 포인트 충전해서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예. 거기 이제 일단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포인트 하면은 수수료가 건당 900원인데요. 900원이면 아니 왔다 갔다 기름값, 주차요금 내고 주차요금 일단 주차비보다는 싸다. 훨씬 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900원만 그 이 수수료를 내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이렇게 뭐 예. 빠른 등기, 뭐 보통 등기 다 있다니까. 여러분들 이거 참 진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도움이 되겠네요. 화물차 예. 운전하시는 분한테. 포스트럭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070-7715-4644로 연락 달라고 하시고요. 고객 상담 시간은 평일 9시에서 오후 5시까지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많은 이용 바라고요. 근데 광고 효과가 있을지 좀 모르겠네요. 근데 드라이버들 예. 그러니까 버스라든지 그런 분들 사실 우리 많이 듣는다. 예, 이제 많이 들으시니까 운전하실 때. 트럭 운전하시면서 뭐 스카니아나 볼보 트럭, 벤츠 트럭 막 몰면서 그 EJ 들으시는 분들 대우나 현대도 얘기해줘요. 예, 대우 현대 인정. 예, 예. 하시니까 그래요. 아마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야무진 들어가나 야무진? 야무진 아니죠. 삼성에서 나온 삼성의 야무진? 삼성에서 나온 트럭이었죠. 그래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본격적으로 추미애 인물 탐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세탁 소집 딸이었다고요? 네. 네. 부모님이 그만 어렸을 때부터 세탁소 경영하신 거예요? 한때 그랬죠. 네. 그런데 왜 그 부모님 밑에서 안 살고 할머니 댁에서 살았었다면서요? 남동생이 태어나니까 대구는 좀 그래요.
뭔 말이에요? 나도 생이 태어났는데 나도 생이 태어났는데 왜 딸을 할머니 집에 보내요? 그러니까 아들은 직접 거둬야 되겠다. 형편이 좋지 않았군요. 딸은 이제 좀 그래서 보냈군요. 예. 그랬는데 그 딸이 공부를 잘했나 보네요. 학창 시절에. 그래서 한양대 법대 갔다가 사법시험을 합격했는데 사실을 쳐야겠다라는 생각은 그냥 법대를 갔으니까 사실 쳐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그렇지는 않고 네. 그렇지는 않고 꼭 한번 사회정의 뭐 이런 쪽에 내가 좀 뭘 해야 되겠다. 뭘 또 거창하게. 아니 정말. 그래서 기자가 되고 싶다도 생각했었고요. 네. 기자보다는 판사가 난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네. 더 어울리는 것 같네 판사하고. 네. 그런데 홍준표 경남지사. 갑자기 홍준표가 왜 나와? 갑자기. 동기라는 얘기가 동기. 있어요. 동기예요? 그래요? 네. 연수원 동기 그러면? 연수원 동기. 네. 원래 이런 거 뭐 하고 그러면 자기 동기 선후배에게 좀 자랑스럽게 그래야 되잖아. 동기 누구예요? 홍준표예요. 허탈하게 웃었어 지금. 그 연수원 때 홍준표 지사는 어땠습니까? 같은 반이었어요. 같은 반이었어요. 6개 반이 있는데 같은 2반인데 이제 저는 이렇게 좀 뒷줄에 그 홍준표 지사는 좀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그 환노위원장으로서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이제 지켜야 되는 그 법이 있는데 그걸 이제 새누리 쪽에서 자꾸 그 법을 없애자, 연장하자 이렇게 이제 재를 뿌리는 겁니다. 제가 그걸 막고 있었더니 집에 가서 애나 봐. 그런 얘기 했었지 참. 네, 맞아요. 네. 제 책에 써 있습니다 그거. 맞다. 그렇게 막 막말을 하길래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그 집에나 우리 집에나 다 컸는데 뭘 애보라고 그래. 했더니 못 들은 척 하던데요. 인권이란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집에 애나가가 뭐야?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사람 못 쓰레기라고 그러는데 뭘. 그러니까. 근데 그 연수원 시절에 뭐 개인적으로 홍 의원이 커피를 한잔 하자 이런 얘기도 혹시 없었나요? 그때는 홍 의원도 결혼을 했을 때죠. 커피하고 결혼하고 상관이 없는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가능하지 뭐. 가능하지 뭐 결혼하고 상관이 그만해. 지금, 알겠어. 지금만 해도 홍준표는 이미 바닥으로 가고 있어. 그만하겠습니다. 굳이 그것까지 없자. 더 내려갈 데가 어딨어. 그리고 결혼 이야기 나오셨으니까. 네. 굉장히 오랫동안 연애하셨다고요? 한 7년. 7년이면 헤어지면 이혼이야. 저 양반이 굉장히 이 작가가 굉장히 싫어하는 오랜 연애. 오랜 연애. 오랜 연애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결혼까지 꼬리냈습니까? 7년 살이다 보니 에이 7년이면 사실혼 관계라니까. 에이 뭐까지 거 이렇게 됐습니까? 사실은 반대가 심했어요. 여러 가지. 누가 반대했어요? 어느 쪽에서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남편 시댁에서? 아니 저의 부모님이 저의 부모님이 반대가 심했는데 그 어느 정도로 반대를 하냐 하면 뭐 재떨이 던지시고 막 그 목을 막 이렇게 진 누르시고 뭐 그럴 정도로 연애를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그럼 비밀리에 만난 거예요? 연애할 아니, 때 비밀리 만나고 그런 것보다 연애할 때 부모님이 아셨을 거 아니에요? 추 후보 부모님이. 제 주변은 전부 남자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성 합격자가 많지만 그때는 특이한 존재, 희귀 동물 취급을 받았어요. 80년대 초반. 네, 여자가 뭐 저런 공부를 하느냐 이런. 네, 그래서 제 주변이 다 이렇게 남자니까 그 남자 속에 제가 이렇게 눈 맞는 남자가 있어도 제 부모님은 원래 이 법률 공부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아셨겠죠. 그러면 반대하셨던 이유는 여쭤봐도 될까요? 이유는 우선 조금 장애가 있고, 네. 또 이제 그 호남이라는 이유로 전라도구나. 여기 대구인데. 야 옛날 부모님들은 안 뭐 되지. 결사가 안 되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옛날 부모님뿐만이 아니야. 지금도 그래? 아직도 있어? 아직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뿌리 깊은
호남 차별. 예. 어쨌든 그렇게 반대가 심했는데 어떻게 극복했나요? 사실 뭐 애를 묻혀 놨나요? 응? 이 양반이지. 그건 아니고. 예. 그렇게 제가 선 넘을 것 같지는 않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반대를 극복하고 결혼하셨으니까 설득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뭐 장애라는 건 저는 별로 문제가 안 됐다. 근데 뭐 부모님 입장은 또 다르니까요. 다르죠. 네. 그리고 호남이다 하는 부분도 사실 뭐 그런 걸 보지 마시도록. 사실 제가 제 남편이 하루 이틀 본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어디서 반했냐 하면 같은 그 법학과 캠퍼스 커플이셨죠. 네. 근데 형사 모의 법정을 주도를 하면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굉장히 잘 썼는데요. 거기에 그 내용이 앞질러 보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가 있고 철학이 있어요. 보통 사람보다 정신 연령이 한 5, 6세는 더 넘어 보여요. 그래서 속으로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내가 존경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나는 원하는데 딱 이 사람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겉에 보이는 거는 일시적인 거 아니냐. 근데 워낙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부모님도 도저히 말릴 수 없다. 항복을 하신 거지. 나중에는 좋아하셨어요? 결혼하시고 난 뒤에는? 네. 그 남편분께서 어떻게 옛날에 나 그렇게 반대했는데 안 가? 뭐 이러지는 않고 아니요. 야, 가자고 같은 줄 알아. 그런 건 아니었고. 원래 그렇게 많이 반대하다가 한번 이쁘게 보기 시작하면 그렇죠. 또 굉장히 좋아해 주신다. 그동안 또 미워했던 기간만큼 좀 더 사랑을 주시려고 그러시죠. 그러면 캠퍼스 커플이었으면 당시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와서 남자 처음 만나신 거예요? 이분을? 아니 워낙에 출중하시니까 또 많은 남자들이 제가 남자들한테 쌓여서 공부를 했다니까요. 쌓였지만 연애는 어떻게? 그러니까 공대에서도 뭐 법대까지 쫓아오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민주당 당대표. 이런 걸 좋아해. 골청 씨 아들은. 이런 것도 남자 처음이었어요. 이런 거 물어봐야겠네. 정치인 있고 그런 것만 있으라는. 아니, 첫사랑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첫사랑이 남편이었냐고요. 그걸 표현을 잘하라고. 남자 처음이었어. 이게 뭐해. 막말이지. 연애가 처음이었냐? 이런 거 묻는 거야. 그렇죠. 네. 연애 처음이었죠. 첫사랑이랑 결혼하셨구나. 그거 묻는 거야.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뭐가 안타까워. 연애를 좀 많이 해보시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여쭤봤는데. 사실 이 아줌마를 보고도 안타깝다고 해주는 이 작가의 수준은 뭡니까? 아니, 사랑은 언제나 아름다운 거니까. 그러면 이제 남편분께서 변호사로 일 중이신데, 제가 듣기로는 97년 그 대통령 선거 때 남편분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하거든요. 예. 정권 교체를 위해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뭐 그분은. 제가 정치인,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도와달라고 아까 얘기한 그 부장판사님, 선배님이 찾아왔노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반신반의, 그냥 너무 심각하게 듣질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뭐 필 받은 듯이 이렇게 확 가버린 사람이 남편이에요. 그래? 그러면 가서 도와드려야지. 그래서 제가 싸웠어요. 당신의 DJ를 더 사랑해, 마누라를 사랑해. 하나를 선택해보라. 이렇게까지 해봤다니까요. 약간 차원이 다른 질문을 그렇게 해보기도 했는데. 아니 뭐 당시로서는 남편은 정말 호남의 한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했군요. 와이프보다. 당시에 뭐 당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남편은. 정말 마음을 다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냐면 혹시 그 이회창 그 총재가 그 불심의 분노를 샀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 삼김 시대를 끝내야 된다. 흑백 시대는 갔다. 칼라 TV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구시대 이미지 삼김을 패러디하면서 이 파괴승의 탈바바지를 홍보물에 담았어요. 굉장히 네거티브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불교계가
난리가 났죠. 분노했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해인사에 가서 인사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마침 눈이 엄청 오는 네. 겁니다. 그때 이제 제 남편이 혼자 가지 말고 후보이신 김대중 대통령의 뭐 사모님이나 또는 가족분과 같이 가라. 그래서 그때 정읍에서 해인사까지 그 눈길에 자동차가 몇 번씩 빠져가면서 네. 와가지고 그 새벽에 제가 절에 인사하러 가는데 깨워주고요. 보초를 서준 거예요. 네, 그런 정도로 정말 그 애틋한 거죠. 이번 선거에서는 어떻게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까? 이번 선거? 이번 선거는 사실 제가 이 전당대회를 총선 이후부터 이제 네네. 당 더 이상 난판선 돼서는 안 되겠다. 네. 어떤 사명감으로 이제 뛰어들기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 기간이 길었어요. 너무 길죠, 지금. 저는 몇 달을 지금 그렇죠. 다니고 있는 건데. 지금은 그때처럼은 아니고, 이번에는 마누라한테, 라면 끓여달라. 밥 차려달라. 그렇게 안 하는 게 돕는 거다. 하여튼 제 눈에 안 띄는 곳으로 계속. 그래서 피해는 아니겠군요. 못 봤어요. 슬픈 응원인데요. 네. 그리고 첫 부임은 어디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판사 되고 나서. 춘천지방법원. 네. 야, 근데 뭐 연수원에서 성적이 좋았나 보네요. 판사로. 홍준표보다 다 잘했나 보네. 동기이니까 서로가 성적을 아실 거 아니에요. 아니 홍준표 검사랑 거기 판사로 갔잖아. 당연히 더 좋겠지. 왜 판표용이 공부 잘했는데 난 꼭 검사를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갔을 수도 있고. 말도 안 돼. 어디로 가신 거예요? 첫 부임은? 첫 부임이 춘천지방법원이니까 뭐 아주 잘한 건 아니고요. 그냥 도망갈 구멍을 중간 만드시는군요. 정도. 네, 아니, 중간 기본 정도. 판사로 네. 임용이 되려면은 예. 어느 정도 성적이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중간 정도 한 거죠. 임용 되신 분들의 그 중간 정도. 네. 그런데 저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부임했을 때부터 시위하다가 잡혀온 학생들한테 다 그냥 약식기소로 풀어주고 이랬다고 하던데 그때 당시에 춘천에서도 그러면 많았습니까 시위가? 전국적으로 많았겠네요. 전국적으로. 전두환 정권이니까. 그때는 네. 사회 정의를 그때는 정말 그 공안 전국에서 학생들 아니면 사회 정의를 아무도 외치질 않았어요. 네. 정의사회 구현을 내세우면서 정의사회에서 안 되는 그런.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네. 당시 어쨌든 전두환 정권이니까 네. 뭐 경고, 주의 아니면 안 보인 데서 전화해서 야 왜 그래 막 이렇게 그런 거 없었나요? 당연히 있죠. 있었습니까? 네. 네. 그때는 우선 법원장 자체가 춘천 그러면 별 몇 개씩 다 만날 수 있는 위치거든요. 전방에 가까우니까. 그러면 그 별 몇 개씩 단 사람들은 또 각하가 늘 가까이 부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겠네요. 어디 법원장이 나 잘해주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초임 판사 하나 와가지고 계속 물 흐린다 이렇게 하면은 누를 끼치는 거 아니에요. 각하게 그러니까 끼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혼내고 왜 그랬냐 그러고 뭐 터무니없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 부당함을 어떻게 이겨냈어요? 어릴 때 내가 사회 정의를 그게 아직도 남아 있었나요? 힘들었죠, 그러니까. 네.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판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판사 생활 총 틀면? 10년. 10년? 네. 10년 6개월. 네. 그러면 판사가 딱 내 체질이더라. 이거였어요? 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해보니까 나랑 안 맞더라 뭐 이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제 체질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한 10년 정도 하면요. 마찬가지십니다. 다 한 우물을 10년을 파면은 이렇게 대강 이렇게 보면은 맥이 보인다 할까요? 네. 근데 판사가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는데 네. 결혼해서 이제 육아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됐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원치 않게 뭐 사건에 연루된 그 증인 따라가지고 실제로 공판하는 데를 가서 판사님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봤어요. 네. 제가 보면서 나중에 나와서 같이 일하게 됐거든요. 저 판사 오래 하면 정신병 올 것 같은데? 애들이 뭐 반성하냐 안 하냐 서류 이만큼 쌓아놓고 제가 그날 한 3시간 있었는데 제가 보고 있는데도 뭐 나중에 뭐 속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사건 내용 읽어야 되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환자만 만나야 되는 의사.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모든 부조리 속에 놓여 있는 피의자, 피고인 만나야 되는 직업인 거죠.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못하는 건데요. 제가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 친구이신 분이 글을 올렸어요. 제가 검사 시보를 할 때, 그 하찮은 물건을 훔친 그 어린 피의자한테 불러가지고 피해자인데, 이제 자기는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거였지만 꼭 불러서 설득해서 합의서를 받아내더라. 그때를 기억한다라고 이제 그 글을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변하지 말아달라라는 거였는데, 그런 하여튼 끊임없이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게 없으면 이제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았어요. 육아하고는 어떻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늘 애들 보면 눈에 밟히죠. 미안하죠. 미안해서. 그러니까 요즘 현대 여성들이 다 그런 것 같아. 네. 정말 슈퍼맘이 아니면 네. 일과 육아가 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네. 힘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자제분들은 그런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중에 불만 같은 거 얘기하고 이런 거 없었나요?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평소에 애들을 돌봐주질 못하니까 아이가 받아쓰기 50점을 맞아왔어요. 10개 중에 5개만 맞은 거예요. 근데 되게 호되게 때렸어요. 아이고. 근데 그 말도 날카로웠어. 바보야, 이게 다 이것도 못 쓰냐. 뭐. 그렇게 공부하라더니 있잖아요. 학습지. 학습지 이런 거 주면서 이거 해. 이렇게 푸시만 했지 가르쳐 준 적이 없잖아요. 그 학습지 꼬박꼬박 안 해서 이렇게 결론 내리고 아이를 무조건 혼낸 거죠. 다 커서 이제 그게 쏟아져 나오더라고. 우리 엄마는 애정으로 나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가 남아있더라고요. 언제 토로한 거예요? 사춘기쯤에? 다 커서. 아니, 다 커서. 옛날 커서. 일이. 네. 그게 상처로 남았다고? 상처로 남아서. 불신력 충분히 이해갑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역설적이지만 아까 그런 큰 과오가 있고 이제 선거에 떨어지고 이제 멀리 미국에 갔어요. 가서 모든 걸 제가 직접 다 하는 거예요. 쓰레기 버리기, 설거지, 밥하기, 청소, 빨래 거기서 이제 애들이 영어를 모르니까 그 영어 단어 찾기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 엄마를 재발견한 거예요. 그때 많이 갚아줬어요. 그동안 못 봤던 엄마의 모습. 못했던 걸. 성공이 잘 떨어졌네, 그래. 머리 악담이야. 한 번씩 떨어지는 거 좋아.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만든 잡채로 학교 가서 자랑도 하고, 이게 다문화 자랑 시간에, 한국 음식으로, 또 거기서 마파두부도 해주고, 좌우간 다 해줄 수 있는 건 한 가지씩 다 해줘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점수를 많이 땄죠. 그러나 그래도 그 아주 어릴 때 남아있는 그 상처들은 안 지워지는 거예요. 아니, 나도 지금 그 학교 임용되는 동안, 대학교 임용된 동안 집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 부모님이랑 되게 가까워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당신도 이 작가 좀 애들이랑 슬럼프 때 애들이랑 좀 붙어 있고 그래요. 나는 애들이 당신이 기억 못하는 못쓸 짓이 있을 수도 있어. 괜찮아. 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내 위주야 나는. 자, 그러고 나서 10년 판사 후에 아까 얘기했던 DJ를 만나고 이렇게 정계 입문을 하게 되고 97년 대선에 열심히 해서 이제 정권 교체했고 한데 그 전에 이제 96년 총선이 있었습니다. DJ한테는 아주 중요한 총선이고, 그러니까 95년도에 새정치 국민회의 만들면서 그 험한 욕을 듣고 무슨 마이너스 정치를 한다, 왜 당을 깨냐, 이렇게 해서 90년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여기서 그것도 서울에 전국구도 아니야, 지역구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 자신 있었습니까? 나 같으면 전국구 줘요, 전국구, 왜 지역구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마 그 당시 분위기는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전국구 맞네. 전국구로 그냥 모시다시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부터 이건 이분이 할 수 없는 거를 내가 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분이 못 해내는 걸 내가 해드려야지만 이분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판이 넓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뭐 주는 걸 바라거나 이런 게 아니었고요. 처음부터 애초부터 제가 남편과 상의할 때 이건 정말 지역구에 뛰어가지고 한번 그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대통령을 김대중 총재, 정치인적 김대중을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그 정도 그렇게 있었군요. 된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지금이야 지역구에서 여성 정치인이 많이 당선됩니다만 20년 전에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그 지역에서 처음 반응은 어땠나요? 사람들 만나러 갔을 때. 애숭이 보듯이. 네. 아니, 뭔 여자가 정치야? 뭐 네, 이런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3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거기에 있는 당원이 농담하는가. 네. 첫 뭐 질문이. 이런 사람을 공천했어? 한참 우리 38살 때 이제 했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현역 의원을 꺾고 당선이 됐고 그 배우 김일아 씨가 이때 나왔나요? 96년도에? 기억도 안 나는군요. 언제 붙었는지. 2000년에 나왔었나요? 네네네. 배우 김일아 씨도 주배우가 한번 붙은 적이 네. 자밀련 후보로 한번 네. 붙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당선되고 이제 그 탄핵 사태로 떨어질 때까지 쭉 여기만 있었던 거죠. 광진. 그렇죠. 지역구 옮긴 건 없었잖아요. 그죠? 없고. 쭉 스트레이트로 이제 5선입니까 지금? 네. 대단하시네요. 5선이면. 제가 약간 처음에 지역에 갔을 때 느낌이 어땠냐 여쭤본 거는 사실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광진구 그 지역 자체가 네. 전라도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그 스킨십을 할 때 어린 건 둘째치고 거기 정서가 아무리 이 사람이 국민의라고 해도 출신대인데 이게 있었을 텐데 그런 거 있었나요?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여성이다, 어리다, 그게 더 컸을 거예요. 해내겠냐, 네.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건 저거 자신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했죠. 이제 처음 만나는 분한테 수첩에 이 처음 만난 인상을 적었어요. 이 작가 처음. 수첩 좋아하세요? 아니, 그 현장에서 적은 게 아니고 집에 와. 지금처럼 이렇게 뭐 SNS가 되는 시대가 아니니까 집에 와서 지금 이 작가 인상처럼 오늘 만났던 사람들 오늘 만났던 사람 시간대별로 인상기를 다 적었어요. 그래서 그 며칠 뒤에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제분이 무슨 대학에서 무슨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야, 이거 좋네. 먹혀 들어가겠다, 이거 좋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이분이 자기에 대한 관심을 그렇죠. 호감이 호감이 생기지. 네, 호감도 생기고 그 동네에 며칠 뒤에 가면 소문이 나 있어. 천재라고. 한 번 말했는데 다 기억해 준다고. 사실은 제가 가서 복습한 건데. 그렇죠. 예. 또 올 때 오기 전에 이제 예습하고 온 건데 이분이 그렇게 이미 소문을 다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골목을 막 파고들었어요. 처음에는 약점으로 부각됐던 여성이라는 게 그런 감성적인 접근과 물론 그 뒤에는 치열하게 이제 분석을 했다고 하셨으니까요. 이런 것들 이제 득이 되신 거네요. 네, 네. 자, 그리고 그 97년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부산 경남을 맡았고 당시 추미애 의원이 대구 용북 뭐 본인의 고향이니까 이렇게 맡아서 했는데 그 결과는 뭐 그렇게 신통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결과 좀 올랐습니까? 당시에? 많이 올랐어요. 지난 92년 대선보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이제 그 대구에서 김대중을 거명을 하면은 빨갱이다. 그렇죠. 막무가내로. 그리고 막 유세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그렇죠. 막 돌 던지고 뭐 회방을 놓고 그게 또 그쪽의 지역 정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대구를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서울에 있는 영남 분들도 마음의 문을 연다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대구 현지에서는 2~3% 더 올라간 것에 불과한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좀 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영남 분들한테는 저는
좀 중도 확장을 했다. 지역적인 의미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때 할 때 열심히 하셔서 이때 이제 주다르크란 별명을 네. 마음에 드세요? 별명은? 제 이름은 제가 붙이질 못하잖아요. 네. 저는 제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마찬가지 제 이름을 제가 바꾸질 못해요. 붙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약간 운명처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002년 대선 때도 역시 상당히 노력하시고 당시 뭐 노무현 후보가 당내 기반이 상당히 없었고 처음에 출마할 때는 뭐 3%도 안 되는 지지율. 현직 의원은 뭐 천정배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노무현 후보를 밀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뭡니까? 당시 대세는 이인재였는데 당내에서는. 엄마 깜짝이야 이인재. 그때 사실은 노무현 후보가 제 방을 한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뭐 몇 분의 의원, 그러니까 천정배 의원 정도가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할 때인데 한번 찾아오셔서 제가 최고위원이고 그럴 때인데 한번 지지율이 한번 이렇게 조금 내려갔을 때였어요. 그래서 주최고 나 좀 꼭 도와주소.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당 후보인데 저는 너무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은 그 후보가 되고 나면 후보의 본의 아니게 주변과의 스킨십이 하기에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라고 또 생각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권자를 다 만날 수가 없듯이 못 만나는 유권자들이 또 섭외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뭐 노무현한테 커피 한 잔도 못 얻어보고 갔어 이런 분들 많죠. 난 노무현 못 봤어. 네. 그래서 저는 저의 도리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또 제가 그렇게 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저와 다르게 좀 우선 후보님을 먼저 마음으로 통하고 싶다는 분을 먼저 만나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대선 후보와 이 당 지도부를 같은 그 무대에서 뽑았거든요. 저는 그 다니면서 그 노 후보님이 온갖 그 도전에 대해서 정말 스스로 응전해내고 돌파해내고 그런 멋진 모습에 대해서 이미 저는 그 박수 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요즘에 추미애 후보를 많이 비난하시는 분들 중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있으면서 네. 그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날치기 처리한 거 뭐 거기 한나라당이랑 짝짝꿍해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해명이든 뭐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날치기도 아니었고요. 네네. 뭐 새누리당과 짝짝꿍은 더군다나 아니었고 네. 왜냐하면 이 노조법이라는 것이 13년간 해법을 못 찾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13년을 해법을 못 찾고 계속 미뤄왔던 건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저는 적절하게 노동권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입장인 것이고 만약에 그때 제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 노동에 대한 그 개념이 없는 이명박 정권 아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동계를 다 만나서 이렇게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안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것이고 그 안 자체는 다 이렇게 이른바 중재안이라는 것은 팔자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노동계와 경영계를 다 이렇게 서로 접점을 찾게끔 의견을 모아뒀던 거죠. 네, 그래서 그건 새누리당 안도 아니에요. 새누리당의 굉장히 터무니없는 안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노동권을 적절하게 보호하는 안을 노동계 의견을 받아서 제가 중재안을 넣은 것이고요. 그 노동권을 네. 보호하는 안이란 게 그 비정규직 2년 하면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 그거였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그 6개월 전에 이제 제가 그렇게 정규직 전환하도록 해놨던 해놨고, 거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사실은 뭐 이 노동 문제라는 게 일반인은 알아듣기가 어려운 어렵죠. 용어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사의 자유가 있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모여서 네. 우리 마음에 맞는 노조를 결성하겠다 하는 그런 노조 설립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 노동 운동을 그 노조원의 교육이나 이런 또 교섭 대표로서의 교섭 활동 이런 걸 하려면 상당히 전문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또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노조 전임자라고 하는 거예요. 노조 활동가들을. 그런 분들을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해가지고 노동 활동 이런 것도 야간에 일 다 하고 해라 이런 식으로 가는 때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적절하게 보호를 하자라는 것이 이제 저도 노동계와 같이 주장을 했던 것이고 이명박 정권은 그걸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근데 그걸 뭐 지금 이렇게 전당대회 선거판이니까 이게 사실 왜곡 이런 공격을 하는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질문할 게 많은데 네. 지금 뒤에 또 일정이 있어요. 추 후보가. 네. 그래서 네. 조금 다 줄이고 그 당대표 출마 관련 토크 짧게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 열대에도 꿈나라 베개 때문에 끄떡없대. 꿈나라 베개 고맙대. 하모 토르마린 발포볼이 머리목 시원하게 해준다 아이가 좀 내가 건강해진 느낌이다. 나는 오빠야가 코를 안 골아서 참 좋다. 불 끄라 빨리 자자. 근데 어머니 허리 안 좋으시다던데. 여보, 어머니 방에도 꿈나라 베개 하나 놓아드려야겠어요. 이번 추석 선물은 숙면을 선물합시다. 네이버에서 꿈나라 베개를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당대표 선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 자, 꼭 내가 돼야겠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네. 이게 태평성대에 뭐 당을 자기 그 정치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천둥 번개도 요란하게 칠 테고, 뭐 또 비바람도 거셀 거고, 그러니까 대선으로 가는 전국에서 집권을 해야 되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국민의 그 요구를 받들어야 되는 그런 당이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통합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5선의 국회의원으로서 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입장입니다. 또 분열을 막아내기 위해서 또 저의 정치 생명을 걸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통합을 해야 되고 또 정권 교체하는데 실수나 실패도 용납되지 않은 안 되죠.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는다. 그런 그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통합과 안정감으로 또 경험으로 이 당을 대선으로 가는 디딤돌로 잘 다져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으로 제가 적임자다 하는 겁니다. 네. 그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대표 취소가 되면서 네. 많이 우클릭했다. 얼마 전에 강령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사드 문제도 뭐 전략적 모호성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야당 지지자들이 많이 좀 우려스러운 눈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하는 게 그럼 새누리당이랑 다를 게 뭐냐, 정체성이 전혀 없어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이 많이 벗어나 있어요. 당이 걸어온 길과는 다르게. 네. 그러면 야당 지지자들은 뭘 보고 지지하느냐. 지금까지 그런 모습과 앞으로 걸어갈 길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지를 하는 건데 지금 예측 불허한 정당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확장성이라 하는 건데 저는 그거와 반대하는 겁니다. 확장성이라는 건 자기 정체성을 뚜렷이 하고 또 현재의 이 집권당 새누리당 정권의 오만과 독조에 대해서 이게 터무니없어 하는 국민들의 지지가 우리 당 지지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집권하면 뭘 하겠다가 뚜렷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각이 안 나오잖아요. 얼버무리고 있죠. 이제 정체성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자, 혹시 이제 당대표가 되면 내년 대통령 선거 또 야권 단일화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요? 야권 단일화를 해야 승리한다고 봅니까? 아니면
이렇게 3파전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인터뷰에서는 3자 구도로도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를 네. 만들어내겠다라고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후보 쪽에서 양보할 것도 아니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1대1로 붙는 거죠. 예, 현실적으로. 그런데 안 되는 걸 가지고 목을 메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리고 안에서 계속 싸운다. 하면은 이 당의 구심력이 안 모아지고 원심력이 더 많아지면서 계속 팔짱만 끼고서 예. 감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리는 형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고 일단 우리로서는 착실히 수권 준비도 하고 당 중심의 대선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1대1 구도로 노력을 하고 안 되면은 이 준비된 상태에서 이겨야 된다 무조건 그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문성근 대표 체제 때도 그랬었고 한명숙 체제 때도 그랬었고 온오프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온오프 정당이 되어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김한길 대표, 안철수 대표가 오면서 엎어져 버렸거든요. 그 추호 선생님께서는 추호도 생각 안 하고 계시죠? 그분은 잘 모르고 오늘 모르지. 오늘 잘 몰라. 오늘 잘 모르시고 사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팟캐스트조차도 없어요. 원래 하고 있는 것도 지금 당대표 바뀌고 없어져 버렸잖아요. 네. 역시 뒤끝 자시는 이 작가님. 아니 내가 나온 거야. 내가 나온 거야 그거는.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권리당원이나 대의원들이 어디 가서 당에다 할 얘기가 없으니까 지금 정치할 팟캐스트 게시판 와서 다 한마디씩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온오프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은데 네. 팟캐스트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일이고 온오프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다른 후보들보다 더 적극적이라고 들었는데 어떠십니까? 네. 이미 그 약속을 했어요. 그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만들겠다고. 네. 그래서 민주정책연구원 같은 데다가 그 빅데이터 연구소도 만들겠다. 아하. 네. 그래서 우리 지지층이 바라는 것을 다 이렇게 수렴할 수 있는 정당 시스템을 스마트 정당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런 우리 지지층이 사실은 부정선거 또는 관건선거 우려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의 시스템이 그걸 능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이 능가하려면은 많은 지지자들이 그냥 어떤 정치 이슈가 생기면 뭐 왁 달려 들어가지고 그렇죠. 방향을 잡아주고 네네. 한다면 절대 뭐 댓글 부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게 뭐 분열되거나 흔들리지는 않은 거죠. 그런 걸 당대표 되면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총선 때도 사실은 그 더당당 콘서트 같은 거 뭐 전국적으로 3,000명, 막 5,000명씩 오고 막 정말 흥행 막 있었거든. 그러니까 온으로 사람들이 자 모입시다 하고 오프에서 정말 모인 거야. 그런데 뭐 김 대표가 뭐 컷오프 막 날리고 하면서 그 흥행이 다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이 선거가 축제 분위기처럼 네. 이렇게 돼야 되니까 꼭 필요한 거라고 보고. 자, 두 분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고 하나씩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선 후보를 세우는 당대표잖아요. 요번 네. 당대표가. 근데 대선 후보를 흔드는 세력은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까지. 외부 특히 이제 언론 네. 톡 까놓고 조중동 네. 아니면은 종편 뭐. 종편 현재 여당의 좀 비열한 공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당대표가 되시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언론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이 종이 신문이 받아쓰고 그걸 또 종편이 하루 종일 확대 재생산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편 바로 세우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 당이 아까 그런 온라인 그 시스템을 가동해서 정말 진상을 종편이 왜곡하는 게 진짜가 이거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도 발사를 해주고 뭐 그런 그 언론 바로 세우기 운동을 같이 전개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시민단체하고도 같이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소송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고. 네. 조중동 없어지는 거 볼래나? 오늘 인터뷰 중에 가장 많이 쓰신 단어를 좀 몇 개 찾아봤어요. 적어봤더니 사명감, 국민, 목숨을 걸고 승리 뭐 이런 단어들을 즐겨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박근혜야 뭐 지금 그런 걸 지금 적고 앉았어. 왜 그랬냐면 본인께서도
그 잔다르크라는 별명을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 잔다르크가 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 일생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잔다르크라는 뭐 실존 인물은 신의 계시를 받고 승리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렇다면 추미애는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고 계신지 국민들한테 나는 무엇을 위해 한다. 계시라고 그러니까요. 그 8월 27일 전당대회가 있는 날이 제가 DJ 앞에서 입당 원서를 쓴 날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하루도 안 틀린 21년째인 날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통합. 사실은 통합이라는 건 그냥 이 쪼개진 민주당의 통합 이 말씀이 아니고 우리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했다고 하지만 이 양극화 시대에 계층 통합도 필요한 것이고 동서간의 화합 의미에서의 통합도 필요한 것이고 청년과 장년을 갈라놓지만 그러나 청장년의 이 통합도 필요한 것이고 또 그 통합을 비전으로 남북 통일도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통합을 위해서 바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EJ 청취자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 전당대회가 8월 27일인데요. 이제 저에게는 운명과 같은 날입니다. 정말 이 당을 통합으로 분열을 끝장내고 통합으로 하나가 돼서 대선 승리의 그 가능성을 열어 보이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선택의 날입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정권 교체로 가는 첫 관문이 되는 것인 만큼 마지막 땀방울까지 다 쏟아내면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당대표 되더라도요. 예전에 어떤 그런 권위의식 있는 당대표 되지 마시고 늘 국민하고 또 지지자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당대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대표에 놀러 가면 차도 한 잔씩 주고 하세요. 네. 사람들이 추미애를 아직까지 미워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처음에 이야기만 또 들려주시면 한 번 또 믿어볼 수도 있겠죠. 네, 선전하시고요. 네. 네, 오늘 방송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십시오.